이 구도를 짰다는 거죠. 거래를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래는 대표가 한번, 배우자가 한번 이런 거래는 과거에 자본 거래를 할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도자산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익 소각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날씨도 더운데 우리 조세 심판원의 심판원들께서 또 아주 획기적인 이익 소각에 대한 심판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부분이라서 이건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급히 가져왔습니다. 6월 29일 날 심판이 났다 그래요. 그 내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익 소각은 항상 저 대표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배우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 배우자가 있고, 이 법인이 있었죠. 그죠? 예. 항상 이렇게 세, 인격체가, 주식 거래를 하는 건데요. 이 법인은, 이 법인의 주주가 대표님이 86%를 가지고 있었고요. 배우자가 11%를 가지고 있었어요. 86%, 11%는 설립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대표님이 이익속을 하기 위해서 처음 여기에 9,000주를 처음이 2018년 5월이에요. 2018년 5월에 9,000주를 배우자에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9,000주를 시가로 따지면 6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도 6억이지만 배우자 공제 6억까지는 배우자 공제가 되니까 세금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 배우자가 법인에다가 6,000주를 넘기고 거기에 대가로서 다시 6억을 받았죠. 그죠? 6억을 받은 이 6억은 배우자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을 하고 일부 남는 것들은 개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 그래요. 요 이제 2018년 5월 달에 정리를 했고 실제로 여기에 이익 소각은 2018년 9월 달에 했어요. 2018년 9월 달 3, 4개월 안에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루어진 직후에 대표님한테 잠깐 현금을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표한테 기속된 건 아니죠. 잠깐 빌려줬다가 일부만 다시 돌려받아서 대표님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보증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강의를 드릴 때 대표님의 정여만 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법인으로 팔고 법인은 자사도 취득을 해서 소각을 하고 6억을 배우자한테 준 경우에 그죠? 이 배우자가 가진 돈이 대표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거의 실제 대부분 판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원칙이 있죠. 과세상에 소득이 기속되지 않는 자에게 과세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기속되지 않은 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요 거래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현금을 받은 이 돈이 대표님한테 가지 않았으면 대표님한테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익소득을 정해야 된다 그러면 배우자님만 갖고 계시고 배우자는 개인 용도로 쓴다든가 대표님한테는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주된 그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잘 보세요. 요 같은 경우는 대표가 배우자는 정리를 했잖아요. 11%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2019년 8월에 9,400주를 이것도 계산하면 6억 정도 돼요. 이거를 배우자가 요번에 대표님한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대표님은 이 9,400주를 법인에다가 매각을 했죠. 법인은 9,400을 받아서 소각을 하고 다시 대표님한테 현금 6억을 전해줍니다. 그죠? 거꾸로 된 거죠? 요거 정확하게 이제 날짜를 적는 이유는 기간을 보는 거예요. 요거 정확하게 1년 한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대표님이 받은 6억, 이 6억은
대표님의 해외 부동산, 예, 부동산에 구입하는 데 사용했어요. 여기에도 정여자인 배우자한테로 전혀 돈이 한 푼도 기속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관제청에서 보면은 대표님이 정려를 받아서 한 거는 6억에 받아서 6억에 넘기니까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의제배당 또 정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이니까 그죠? 제로란 말이에요. 세금 한 푼도 안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일에 이 소득이 정여자에게 넘어갔으면 그러면은 정여자에게 의제배당 소득을 할 수 있겠죠. 아까 거꾸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배우자 넘어간 게 아니라 본인이 정해받아서 순수한 본인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기속되지 않은 거죠. 정여자에게. 처음에는 대표님한테 기속이 되지 않은 거고 배우자가 따로 쓴 거고 그죠? 두 번째는 대표님이 해외 부동산 구입을 사용했으니까 전혀 소득이 정여자에게 기속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를 두고 정확하게 3년 후입니다. 2018 처음 첫 정유했을 때의 3년 후 2021년 5월 달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전에 그랬죠. 이익소각하면 이익소각했다. 이익소각은 등기부등본 떼면은 주식 발행수하고 자본금을 맞춰보면은 딱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서 이익소각에 있으면 의심을 하죠. 그리고 돈이 그 대금이 정여자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면 세무조사 나와서 바로 이익소각을 무효화시킵니다. 21년 5월에 이 회사는 왜 그럼 걸렸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이익소각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21년 9월 달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진행이 됐죠.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 두 번째 했던 거, 또 대표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했으니까 그 부동산 구입한 게 또 다른 거에 걸리는 건 아닌지, 그죠? 또 배우자도 또 개별 주식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것도 다 해서 살펴본 게 사실관계는 이렇다고 이제 인정을 했어요. 또 배우자가 잠깐 대표한테 빌렸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도 그것도 인정을 다 해줬습니다. 세무조사를 했는데 이 국세청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요. 이거를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주체는요,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떠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법 형식을 갖추어서 거래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대표님이든 배우자든 난 주식을 팔 거야. 근데 파는데 그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대표님이 한 방식이 2018년 5월 달에 했고 배우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1년 후에 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액수도 여기도 6억, 여기도 6억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고민 끝에 내린 게 국세청 내부에서도 이것까지는 좀 하긴 어렵다. 가장 큰 게 뭐냐면 소득이 기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소득이 기속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대표님이 정리한 것은 배우자가 소득을 가져간 거고 그러면 배우자한테 소득을 매겨야 되잖아요. 소득세를 과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우자는 정려로 받은 거니까 정유세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배우자를 무시하고 대표자가 직접 한 거로 보면은 의제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공부 다 한 거잖아요. 그죠? 의제배당소득세가 대표님 취득할 때 가액을 따지는 거니까. 이번에는 배우자가 했을 때도 배우자도 이 11%가 9,400주일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것도 설립할 때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 거쳐서 안 오게 되면 배우자한테 직접 법인으로 넘어갔으면 양도 차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 결론은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2021년 12월에 과세 처분을 때렸습니다. 그리고서 과세 처분이 떨어지니까 이의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죠? 억울하다. 이의신청을 하기를 조시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조심원에 2022년
2022년 2월 달에 조심원에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 신청한 조심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역시 국세청 말이 맞다. 국세청의 부가 처분은 정당하다. 예,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2022년 6월 29일 날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한 달 좀 더 전에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대표님이 배우자에게 정리해서 배우자가 이익소득을 했을 경우에 배우자가 받은 돈을 대표님한테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죠? 소득이 기속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르다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뭘 예를 들었냐 하면요. 이겁니다. 세법상에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이렇게 곳곳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거를 다 일일이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회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다단계를 거래를 하거나 그러한 것에 대한 조항이 세법에 규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걸 요 중간에 끼인 걸 부정을 하고 거래를 부정하고 새로 거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일반 세법상의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우리 때 공부했잖아요. 그죠? 국세기본법 14조에 의해서, 이게 실질과세란 말이에요. 그죠? 실질과세, 여기가 첫 번째는 납세자. 그죠? 예, 두 번째는 과세표준, 가표 산정에 있어서의 실질과세. 그죠? 세 번째는 우회거래, 다단계 거래, 복수거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일에 조세 회피하는 것이 명백하면, 그런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 실질과세 규정을 가지고도 거래를 재구성해서 과세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국세청의 의견이에요. 조심원은 그럼 어떠한 근거를 했느냐? 조심원은 국세청의 그 처분도 옳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기에 첫 번째는 대표님이 소득을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갖고, 두 번째는 배우자가 소득을 받지 않았지만 정리를 해서 대표를 거쳐서 법인으로 가서 한 거잖아요. 이걸 각각 보는 게 아니라 일련의 행위, 대표님 정리한 거나 배우자가 대표님한테 정리한 거나 그러한 걸 처음부터, 쉽게 좀 속된 말로 해서 두 사람이 처음부터 작당을 해서 한 번은 당신이 하고 한 번은 내가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빼자, 그렇게 세금을 내지 말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국세기본법 14조 제3항에 보면 이게 걸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써서 배우자가 한 번 해먹고 또 대표가 한 번 하는 걸로 이렇게 이 구도를 짰다는 거죠. 거래를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래는 대표가 한 번, 배우자가 한 번, 이런 거래는 과거에 자본 거래를 할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니까 더더욱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걸 묶어서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그죠? 8월 그 사이에 일어난 두 가지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하나의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주체는 두 분이 주체라는 거죠. 법인이 여기 86% 11% 있지만 나머지는 자녀가 가지고 있어. 완전 가족 회사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이 법인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두 분이서 한 번 하고 한 번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련의 행위로서 굳이 소득이 기속됐다 안 됐다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에 대표가 할 때는 대표가 소득이 기속되지 않았고, 두 번째 배우자가 할 때는 배우자한테 돈이 오지 않았는데, 그죠? 그게 아니고 전체를 보면 한 번은
배우자가 이득 보고 한 번은 대표가 이득을 받기 때문에 각각 6억씩 소득이 기속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국세청에서는 뻔한 이야기를 하나 갖다 붙였어요. 어떻게 붙였냐? 국세청에서 우리가 배우자에게 돈이 갔으면 가고 자기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표한테 배당 소득세만 부과를 했지 정유세는 인정해주지 않느냐.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대표가 배우자한테 정리를 했잖아요. 6억 정리했는데 정유세 안 내, 신고를 했는데 정유세 한 푼도 안 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다만 우리는 이런 거래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돈 뽑아간 거에 대해서 대표 당신이 책임져야 되고, 두 번째 거는 배우자가 의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치심판원에서는 이제 이게 일련의 행위이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행위가 거래가 아니다.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와 업무 제휴를 한 세무사 팀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컨설팅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더욱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라는 게 그 근거를 내세우고 있어요. 살떨리죠, 그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우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지금 이제 행정소송으로 진행 중이다 그래요. 아직까지니까 완전 결판이 난 건 아닙니다. 그죠? 행정소송으로 진행 중인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뭐 대법원까지 가겠죠. 이런 경우는요, 통상 여기 그 조심원에 있는 심판원들도 거의 변호사 자기 이상의 분들이에요. 오랫동안 뭐 구치소에 근무하셨거나 그런 분들이라서 사실심을 전담하는 뭐 1심, 2심 했어야 거의 조심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많고요. 조심을 기울어지면 대법원으로 가겠죠. 그죠? 대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긴 합니다. 뭐 저희 같은 사람이 이거를 뭐 어떻게 될 거다 예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대부분까지 간다 그러면 최소한 뭐 어쨌든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릴 거고요. 그동안에 그러면은 이익소각을 못 하느냐? 그죠? 무섭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익소각에서 걸리면 정말 세금 엄청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대표님도 배우자도 뭐 특히 대표님 한번 볼까요? 했는데 6억을 줬잖아요. 근데 이 6억을 배우자는 6억에 받아서 6억에 넘긴 거니까 양도 차익이 제로지만 대표님은 여기 법인 설립할 때 주당 5천 원이니까 그죠? 지금 이거 넘길 때 주당 그 10만 원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표님은 5천만 원 정도의 취득을 해서 6억에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억 5천에 대한 양도 차익이 생겼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죠. 이 대표님은 이 대표를 하고 계시면서 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 그죠? 또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은 이건 나중에 산 거라고 하지만 국내에도 부동산이 있겠죠. 임대료 다 합치면은 한 8억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이 2018년도에 말이에요. 8억에다가 그죠? 종합소득세 계산해서 해야 되잖아요. 한 40% 나올 거예요, 그죠? 40% 나오는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무신고 가산세 맞죠? 납부 지연세, 납부 지연 이자 내셔야죠. 거의 한 3억 이상 맞을 겁니다. 그럼 배우자는 조금 낫죠? 좀 1년 늦게 했으니까. 배우자는 또 다른 또 대표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또 월급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계산하면 여기도 뭐 비슷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두 분이 다 맞으면 그건 한 5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현금으로. 아휴, 이거 뭐 장난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반만 떼서만 했을 때는 그럼 가능한가? 지금도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지금도 거꾸로 배우자가 대표님한테 정의하는 그런 경험은 없었으면 두 번째 이익소득이 없었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배우자에서 대표로 돈이 넘어가지 않았으니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한 번 더 하게 됨으로 인해서 각각 소득이 기속됐다는 걸 본 거죠. 심지어 대법원에서 이런 법률 행식은 경제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중도에 조그마한 다른 끼어서 했다 하더라도 도관이라 그래요. 뭐 이 관을 통해서 넘어갔다고 해서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무효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행위인 경우에는 가장행위 뒤에 있는 실질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
판결 나온 게 있는데, 조심원에서는 이 사례가 대법원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에 나온 그 사안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조심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그거죠. 여기에서는 두 가지 행위가 뭉쳐져서 하나의 행위가 된 것이고, 다른 건에 있어서는 이익과 같지를 않고 한 번으로 교환은, 그때도 교환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환을 한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익소각하고 2차 이익소각하고 똑같은 방법을 한 거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아직도 소득이 기속되지 않는 자에게 과세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은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려받은 자가 정려한 자에게 돈만 넘어가지 않으면 한 번에 한해서 상관이 없는데, 이게 양쪽으로 둘 다 이렇게 다 각 배우자니까, 그죠? 둘 다 하는 경우에는 조심원까지는 저 이익소각은 인정하지 않는 걸로 심판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행정소송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소각만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뭐 된다고 그래서 법 논리상 법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항상 무리가 따른다는 거. 이 사건도요, 여기 컨설팅 팀이 아주 화려한 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다 모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세금 관계에 있어서 이익소각을 하든 뭐 감액 배당을 하든 뭐 다른 어떤 걸 하시더라도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아마 경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